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지금 지각은 오전 10시 59분입니다. 예, 방금 전에 첫 번째 시간 킹크에 대해서 재밌게 읽었고요. 아주 내용이 생각보다 깊이가 있고 문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킹크 읽어 나갈 거고요. 이번 시간은 코스모스, 칼 세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한 1시간 정도만 읽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넛지, 유명한 책이죠.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지음, 안진환 옮김. 상식의 옆구리를 찌르는 경제학의 유혹, 리더스북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선택을 이끌어온 부드러운 힘, 넛지의 힘이 왔다. 선택의 설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책 쇼핑하다가 싸게 팔더라고요. 또 그래서 샀습니다. 경제학 책인데 아주 평가도 좋고 유명한 책인데 한 권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샀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빨리 코스모스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이번 시간 제 4장 할 차례입니다. 천국과 지옥. 제 4장 천국과 지옥. 꽤 긴 장이네요. 꽤 긴 장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나는 9개의 세계를 기억한다. 스노리 스털러슨이 쓴 아일랜드 고대 신화집 에다, 1200년경. 9개 세계를 기억한다. 단테의 신곡으로에서 보면 지옥을 9계단으로 구분하지 않았나요? 자, 나는 죽음, 세상을 깨트리는 자가 되었노라. 바가바드 기타. 우리 바가바드 기타는 추계 시대에서 좀 공부 좀 했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지? 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똑같이 생긴 2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카잔차키스가 아마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사람 아닌가요? 그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자, 지구는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를 허락하는 곳이기도 하다. 변화가 이때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자연 재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 태풍 정도가 고작이니 우리는 지구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긴 자연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관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세상이 온통 풍비박산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기 파멸적인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기술적 발전이 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다른 행성의 지형을 살펴봐도 그곳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얼마나 긴 척도로 변화를 보느냐에 따라 평온과 고요의 지구가 격동과 소란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 인생 100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100만 년이라는 긴 세월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20세기에도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이 몇 건 일어났다. 그 중 하나가 1908년 6월 30일 이른 아침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날 거대한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목격됐다. 그것이 지평선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고 낙하 지점 가까이에 있던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그때 대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지구를 두 바퀴나 돌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틀 동안 미세 고체 티끌 입자들이 대기 중에 하도 많이 떠돌아다녀서 폭발 지점에서 무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런던에서도 한밤중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온 하늘이 산란광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의 제정 러시아 정부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한가하게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멀고 먼 시베리아의 오지, 미개한 퉁구스족이 사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더더욱 그랬다.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조사단이 도착한 것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후였다. 그들이 조사 현장에서 가져온 증언의 일부를 들어보자. 이른 아침, 아직 잠에서 깨기 전이었다. 천막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천막과 함께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모두가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크리나와 이반은 정신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릴 즈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주위의 나무들이 온통 불에 타고 있었으며 숲의 태반이 파괴되어 있었다. 나는 그때 바노바라의 무역사무소 앞에 집을 갖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집 앞 베란다에 이번에는 다른 증언입니다. 나는 그때 바노바라의 무역사무소 앞에 집을 갖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집 앞 베란다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무로 만든 통에 테두리를 두르려고 막 도끼를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둘로 쪼개지고 숲 위로 높이 타오르는 불빛이 북쪽 하늘로 넓게 번지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내 우도새에 불이 붙은 듯한 열기를 느꼈다. 상의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아주 큰 무엇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란다에서 약 6m 정도 떨어진 땅 위로 튕겨나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내가 뛰쳐나와 나를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돌이 쏟아지는 듯한 아니면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땅이 흔들렸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렸다. 머리가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늘이 쪼개질 때 대포에서 나올 법한 뜨거운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오두막을 쓸고 지나갔다. 땅바닥에는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직원입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쟁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내 말이 그 소리에 놀라서 땅에 펄썩 주저앉았다. 북쪽 숲 위로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뭄비 나무숲이 다 쓰러지고 있었다. 나는 폭풍이 온다고 생각했고 쟁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쟁기를 움켜쥐었다. 바람이 아주 강해서 땅 위의 흙을 휘몰아갔으며 폭풍은 안가라의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었다. 내 땅이 언덕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요란한 소리에 말들이 어찌나 놀라던지 어떤 놈은 쟁기를 질질 끌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어떤 녀석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굉음이 들렸을 때 넋이 나간 채 가슴에 성호를 긋는 목수들이 보였고 세 번째 충격음이 터지자 목수들이 건물에서 나무 토막이 쌓인 곳으로 떨어졌다. 너무 큰 충격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시켜 주느라고 나는 그들을 달래야 했다. 우리는 결국 일거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파악하느라고 모두들 자기가 겪은 상황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나는 그때 밭에 있었다. 말 한 마리는 쟁기에 이미 붙들어 맸고 나머지 한 마리마저 막 매려던 참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총소리가 한 방 크게 들렸다. 내가 즉시 돌아서 보니 하늘에 길쭉한 물체가 불길에 쌓여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앞쪽의 머리 부분이 꼬리 부분보다 훨씬 넓었고 색깔은 대낮에 보는 불과 같았다. 크기는 태양보다 여러 배 컸지만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있었다. 불길 뒤로 먼지처럼 보이는 것이 따랐다. 가장자리를 빙 둘러가며 먼지 구름이 작게 피었고 지나간 자리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감돌았다. 불길이 사라지자마자 쾅쾅 하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땅이 흔들렸으며 판잣집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나는 그때 칸 강변에서 양모를 빨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놀란 새의 파닥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강물이 급작스럽게 불어 수위가 높아졌다. 그 뒤에 날카롭고 큰 소리가 한번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일하는 사람 중 하나가 놀라서 물에 빠졌다. 여기까지 증언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 현상에서 찾으려고 했다. 날아가던 반물질 조각이 어쩌다 물질인 지구와 충돌해 엄청난 양의 감마선 복사를 방출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돌 지점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제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또 다른 이들은 블랙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소형 블랙홀 하나가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지구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의 충격파 기록을 조사해보면 그날 이후로 북대서양 쪽으로 물체가 튀어나갔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보다 앞선 외계 문명권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하다가 비행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외딴 행성 지구에 추락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에는 그와 같은 우주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됐다. 일부는 진지한 제안이었지만 그 중에는 반은 장난삼아 던진 설명도 있었다.
어쨌든 확연한 증거로 뒷받침된 제안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퉁구스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 뿐이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지구 대기에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광대한 산림지대가 초토로 변했다. 그렇지만 사건 현장에는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가 파이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설은 1908년에 해성의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다라는 것이다. 해성 충돌이 있었다. 이 사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는지 어쩐지 퉁구스카 사건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퉁구스카 사건. 가설과 반론. 현대에 들어 제조사로 원인 천체의 파편도 발견하였고 구체적인 종류가 무엇이든 지구 접근 천체가 상공에서 폭발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었지만 1970년대까지도 크레이터와 운석 파편 조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갖가지 음모론도 나돌았다. 그렇군요.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에도 많은 천체들이 떠돌아다닌다. 일부는 암석질의 작은 덩어리이고 또 어떤 것들은 철을 많이 함유하는 금속성 물질의 소형 천체이다. 이외에도 얼음 성분의 덩어리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것들도 있다. 이들은 티끌만한 알갱이에서 시작하여 니카라가 또는 부탄의 영토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모양은 행성과 달리 지극히 불규칙적이다. 이 소형 천체들은 이따금씩 행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의 원인이 된 물체도 아마 해성이었을 것이다. 퉁구스카 사건은 지름 100m, 무게 수백만 톤, 초속 30km의 속도로 달리던 얼음 덩어리, 즉 해성 조각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름이 100m라면 미식 축구 경기장 하나를 연상하면 되고 초속 30km는 시속으로 거의 11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도이다. 초속 30km. 만일 이와 같은 규모의 충돌이 오늘 다시 발생한다면 정신적 공황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의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해성 충돌의 결과가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폭발할 때 볼 수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치솟는 불덩이의 규모며 버섯 구름의 출현은 물론이고 그 모양까지 똑같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해성의 경우 감마선의 방출과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점이다. 큼직한 해성 조각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건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 현상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괴이한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네, 궁금하네요. 저도 생각하기에 지구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핵 미사일이 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정장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도 불안하고요. 과거 45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백만 개의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해 왔듯이 작은 해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한다면 현대 지구 문명은 그 사건에 즉각적으로 잘못 반응하여 핵전쟁을 일으키고는 자기 파멸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은 해성 충돌로 일어나는 사건이 핵폭발과 유사하다는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자체의 구조, 지구와 해성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그 충돌이 가져올 자연재해의 내역과 규모 등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게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려할 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다. 1979년 9월 22일 미국의 벨라 인공위성이 남대서양과 서인도양 근방을 날다가 강렬한 불빛이 두 번 번쩍거리는 것을 감지했다. 사람들은 이 섬광의 발생 원인으로 우선 핵실험을 꼽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스라엘이 TNT 2000톤 규모, 즉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6분의 1 수준의 소형 핵무기를 비밀리에 시험하는 중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국제 정치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세계 도처에서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섬광의 원인이 애초부터 핵무기가 아니라 소행성이나 해성 조각의 충돌로 밝혀졌더라면 그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공군기가 섬광이 검출된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실제로 방사능을 측정해본 결과 그 어떤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즉 지구와 근접 천체의 충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대 지구 문명이 엉뚱한 이유 때문에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성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얼음이라는 표현은 순수하게 물로 된 얼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물, 메탄, 암모니아 등의 혼합물이 결빙된 것을 총체적으로 얼음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얼음 물질에 미세한 암석 티끌들이 한데 엉켜 붙어서 해성의 핵을 이룬다. 웬만한 크기의 해성 조각이 지구대기와 충돌한다면 해성은 거대하고 눈부신 불덩이로 변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며 숲은 납작하게 쓰러뜨릴 것이다. 또한 이 격변에서 발생하는 굉음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는 변변한 크기의 충돌 구덩이 하나 파이지 않을 수 있다. 해성을 이루던 얼음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녹아 증발하기 때문에 해성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덩어리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성의 핵에서 나온 미세 고체 알갱이 몇몇 뿐이다.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퉁구스카 대폭발 현장에 무수히 흩어져 있음을 최근에 구소련의 과학자 소보토비치가 확인했다. 이런 종류의 다이아몬드 알갱이는 운석에도 존재한다. 지표에까지 떨어진 운석 중에는
그 기원이 혜성인 것도 있다. 그 왜 고대에 아직 뭐 신석기 철기 시대에 맞나? 운석으로 만든 아무튼 장신구나 칼 같은 거, 심지어는 칼 이런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맑게 갠 밤 하늘을 참을성 있게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외로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로 빛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유성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성우라고 부른다. 유성우는 하늘이 선사하는 자연의 불꽃놀이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불꽃놀이는 연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거행된다. 그런데 유성우도 매년 같은 시기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자연의 불꽃놀이라는 이름도 그럴듯하다. 유성 하나하나는 겨자씨보다 작은 미세한 고체알갱이다. 흐르는 별이 아니라 나풀나풀 떨어지는 먼지라는 표현이 제격이다. 이렇게 작은 고체알갱이는 지구 대기에 들어오자마자 대기와의 마찰로 인하여 고온으로 가열돼 비수를 방출하지만 지상에서 약 100km 상공에 이르기 전에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 유성들은 혜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들이다. 저도 얼마 전에 몇 주 됐는데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혜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저녁이었는데 정경이 데리고 저쪽 우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혜성이 슉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자,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유성빛, 유성우 현상을 최초로 혜성과 연관시켜 설명한 학자는 알렉산더 폰 슌볼트였다. 그는 여러 분야의 과학을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1845년에서 1862년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출판했다. 젊은 찰스 다윈도 슌볼트의 저술들을 읽고서 지질 탐사와 자연사 연구를 병행하는 직업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다윈은 곧이어 비그로의 박물학자 자리를 받아들였다. 결국 슌볼트의 책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대작을 낳은 셈이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군요. 고기 조금 가라앉았는데 자, 조금만 더 읽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근처를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면 혜성은 태양의 중력과 열의 방향으로 여러 덩어리로 쪼개지고 증발하여 점차 분해된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그 혜성의 원래의 궤도에 흩어진다. 따라서 혜성과 지구의 궤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지점에 유성의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 무리와 지구가 만날 때 유성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는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지역을 지나게 되므로 유성우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매년 6월 30일을 전후로 하여 황소자리 베타별 방향에서 유성우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지구가 엔케 혜성의 궤도를 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08년 6월 30일 둥구스카의 대폭발은 엔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혜성 한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둥구스카에 떨어진 유성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인간에게 무해한 유성우를 일으키는 자잘한 부스러기가 아니라 엔케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상당히 큰 조각이었을 것이다.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혜성은 인류에게 공포감과 함께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마음을 홀리는 망령된 미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늘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혜성은 영원불변하고 질서정연한 위대한 코스모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비록 며칠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영원불멸의 별들과 함께 뜨고 지는 우윳빛의 저 불길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서 혜성에게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전령의 역할이 주어졌다. 옛사람들은 혜성을 재앙의 전조이자 신성한 존재의 진노를 예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혜성이 나타나면 왕자가 갑자기 죽는다든지 한 왕조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든지 하는 미망한 생각을 했다. 바빌로니아인은 혜성을 천상의 수염으로 묘사했다. 그리스인들은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아랍인들은 불타오르는 칼의 모습을 혜성에서 떠올렸다.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의 사람들은 혜성을 그 모양에 따라 빗줄기, 나팔, 항아리 등으로 분류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혜성이 전쟁, 가뭄,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다. 중세의 혜성을 묘사한 그림 중에는 미확인 비행 십자가도 있었다. 루터교의 감독관, 즉 마그데부르크의 주교인 안드레아스 켈리키오스는 1579년에 반포한 새 혜성에 관한 신학적 조언에서 혜성에 관한 자신의 영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자욱한 연기가 매일 매시간 매순간 피어올라 주님의 대전을 지독한 악취와 끔찍함으로 가득 채운다. 그 자욱함의 정도가 차츰 심해지다가 돌을 넘으면 따내린 곱슬머리 모양으로 꼬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드디어 혜성을 이루게 된다. 천상의 최고 재판관은 이에 참다 못해 크게 진노하게 되고 혜성은 진노의 열기 속에서 불살라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영감에 대하여 혜성이 정말로 죄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라면 하늘에 죄악의 연기가 거칠 날이 없을 것이라고 통렬하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1066년 4월에 출현한 헨리의 기록한 11세기의 바이유의 테피스트리의 상세도, 고도로 형성화된 혜성의 왼쪽에 라틴어로 남자들이 혜성에 깜짝 놀라고 있다 라고 쓰여 있다. 한 신하가 영국의 헤럴드 왕에게 무엇인가 급히 보고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혜성이 헤럴드 왕이 정보강 윌리엄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믿었다. 아래에 침공용 배가 있다. 이 테피스트리는 윌리엄의 아내인 마틸데 왕비의 주문으로 제작된 것이다.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온갖 상상이 더해져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번에는 헨리의 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몇 개 살펴보자. 헨리의 성을 포함하여 혜성 출현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 적혀 있다. 기원전 1057년 주의 무왕이 은의 주왕을 공격할 때의 상황을 기술하는 기록에 헨리의 성이 언급되어 있다. 기원 후 66년도 헨리의 성이 지구에 접근했던 해이다. 그러므로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상공에 1년 동안 칼이 들어워져 있었다라는 기록도
헨리의 66년 출현을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헨리의 1066년 출현은 노르만인들이 기록해 놓았다. 그들에게 혜성의 출현은 어느 왕국인가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조짐이었으니 어찌 보면 혜성이 정보광 윌리엄을 북돋아 영국을 침략하게 한 장본인인 셈이다. 이 혜성의 출현은 바이유의 테피스트리에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바이유의 테피스트리가 당시 상황을 알리는 신문의 구실을 하는 셈이다. 근대사시주의 회화의 원조 중의 한 사람인 화가 조토 대 본네도 또 1301년 헨리 혜성의 출현을 목격한 것 같다. 그가 그쯤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거기에도 밝은 혜성이 들어있다. 아마 헨리 혜성일 것이다. 1446년의 혜성은 역시 헨리 혜성이었는데 유럽의 기독교도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기독교도들은 혜성은 신께서 보내신 것이니 곧 신께서 터키 편에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다. 바로 얼마 전 터키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우연적인 자연 현상이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게 재밌네요. 16에서 17세기의 세계 천문학을 이끌었던 학자들도 혜성에 푹 빠져 있었다. 뉴턴 역시 혜성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었다. 케플러는 혜성이 마치 바닷속 물고기같이 우주공간을 헤엄쳐 다닌다고 서술했으며 혜성의 꼬리가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놓이는 것을 근거로 혜성은 태양의 빛에 의해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여러모로 보아 완고한 이성주의자라 할 만한 데이비드 슘 같은 학자도 혜성에 관하여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혜성은 별들의 짝짓기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혜성이 행성계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생식세포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혜성이 장차 행성이 될 난자나 정자라는 제안이었다. 대학 시절의 뉴턴은 맨눈으로 혜성을 찾느라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사진이 있는데요. 헨리 혜성의 1910년 출현을 찍은 귀한 사진. 이 사진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금성이다. 제가 13살 때였던가요? 헨리 혜성이 76년마다 출연하니까 대충 13살, 14살 맞네요. 13살, 12살? 76년이니까 1910년에 출연했으니까 1986년이었으니까 제가 12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혜성이 왔다 갔습니다. 지구에. 저 혜성은 이제 못 보겠죠. 제가 살아생전에 볼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12살이라고 치면 76 88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가 반사망원경을 발명하기 전의 일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한 고대 과학자들은 혜성이 지구 대기 내부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턴은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견해를 받아들여 혜성이 달보다는 먼 곳에서 토성보다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혜성이 밝게 보이는 까닭은 혜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의 논지를 좀 더 따라가 보자. 누가 혜성을 붙박이 별들과 같이 아주 먼 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행성들이 붙박이 별로부터 받아 다시 반사시킬 수 있는 빛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혜성도 우리 태양으로부터 거의 빛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은 혜성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해 보였다. 혜성은 매우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 일종의 행성이다. 이렇게 뉴턴이 혜성을 둘러싼 미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혜성 운동의 규칙성을 예측하자 드디어 1707년에 이르러서 그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15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했던 혜성들이 모두 같은 혜성으로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밝혀냈다. 동시에 이 혜성이 1758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혜성은 때맞춰 나타났고 그래서 헨리 사후에 이 혜성은 헨리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헨리의 성은 긴 인간사에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1986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최초의 혜성 탐사선의 표적이 될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유럽 14개국 연합체인 ESA는 지오토라는 이름의 탐사위성을 발사하여 헨리의 성과의 랑데뷰에 성공시켰다. 한편 일본은 해성 탐사 위성인 스이세이와 사키카케를, 소련은 베가 1, 2호 우주선을 헨리의 성과 만나겠다. 특히 지오토는 헨리의 성의 핵 600km 지점을 근접 통과하면서 핵의 회전과 분열 현상, 핵에서 가스가 방출되는 현상 등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핵 표면의 지형적 특성도 알아냈다. 헨리의 성의 핵은 15km 곱하기 10km 크기의 땅콩 모습이었으며 구성 성분은 90%가 탄소, 10%가 규산염이었다. 핵 표면의 약 10%에 이르는 넓이에서 얼음이 증발한 수증기 성분의 가스와 고체 티끌이 분출하면서 핵 주위에 거대한 코마를 형성했다. 곰기니. 예. 이때 86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때 텔레비전으로 그 혜성이 지나가는 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못 봤어요. 육안으로는 못 봤고 왜 못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음에 오면 좀 더 자세하게 헨리의 성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크기면은 착륙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혜성에. 현대 해성 과학자들은 해성과 행성의 충돌이 행성의 대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화성 대기에 존재하는 물은 최근에 작은 해성 하나가 화성과 충돌했다면 모두 설명될 수 있는 양이다. 뉴턴은 해성 꼬리 부분의 물질들이 행성 간 공간으로 흩어진 다음 인력의 영향으로 근처 행성에 조금씩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지구의 물도 서서히 소실되는 중이라고 믿었다. 지구의 물은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다면 식물의 생장과 물질의 부패, 그리고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바닥이 나고 말 것이다. 뉴턴은 지구의 바다가 해성으로부터 기원했다고 믿은 듯하다. 그는 생명 형상이 가능한 것도 오로지 해성의 물질이 우리 행성에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뉴턴은 신비로운 몽상 속에서 이렇게 썼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소견을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의 영혼도 따지고 보면 주로 해성에서 왔다. 영혼은 우리의 숨결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가장 미묘하고 유용한 조체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영혼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명의 기원 설 중에 해성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꽤 합리적인 추론을 했던 셈이었던 것 같은데, 뉴턴 선생님이. 그런데 뭐 이제 영혼이니 어쩌니 하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그때 당시 사람이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는 있기는 힘들었겠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해성에서 생명이 왔다라고 뭔가 추론을 했다는 거는 일견 대단해 보입니다. 윌리엄 허긴스라는 천문학자는 이미 1868년에 해성의 스펙트럼과 천연가스나 에틸렌 계열의 기체의 스펙트럼이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긴스는 유기물질을 해성에서 발견하고 했고, 후년에는 시안, 즉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청산가리 같은 시아나물을 형성하는 분자 조각 CN을 해성의 꼬리에서 발견했다. 1910년 지구가 헨리해성의 꼬리 부분을 관통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겁을 먹었다. 그들은 해성 꼬리의 CN 성분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시박하다는 사실을 관가했던 것이다. 해성의 꼬리에 들어있는 도구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도는 1910년 당시 대도시에서 만들어지던 공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크로니클의 1910년 5월 15일자 머리기사를 보자. 집채만한 해성 촬영용 사진기. 해성이 오자 남편이 괴가천선. 유혹은 지금 해성 파티로 법적 같은 표제가 붙어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이그제미너는 문제를 좀 더 가볍게 다루었다. 해성이 뿌린 청산가리 맡아보셨나요? 전 인류 공짜 독가스 목욕을 앞두다. 야단 법석 예상 중. 청산가리 맛보았다는 사람 많다. 희생자들 나무에 오르거나 해성에 전화를 걸다.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에는 지구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즐겁게 한판 놀아보자는 파티가 도처에서 열렸다. 수단 좋은 장사꾼들은 해성을 이기는 알약과 방독 마스크를 팔았다. 그렇지만 방독 마스크는 으스스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를 예감케 하는 듯 했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방독 마스크가 먼저 나왔군요. 해성 때문인가요? 저는 방독 마스크는 1차 세계대전에 그 화학전이 벌어지면서 그때 생긴 줄 알고 있었어요. 해성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1957년 나는 시카고 대학교 여키스 천문대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이었다. 어느 날 밤늦게 혼자 천문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끈질기게 울어댔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이미 술이 머리 꼭지까지 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거기 천문학자 좀 바꿔봐. 제가 천문학자인데 어쩐 일이시죠? 이쪽은 월맷인데 여기서 우리 가든 파티 중인데 말이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요상하게 똑바로 쳐다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볼라 치면 또 보인단 말이오. 망막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야의 한가운데가 아니다. 그래서 눈길을 약간 비껴주면 희미한 별이나 물체가 더 잘 보이게 된다. 나는 그때 새로 발견된 아랜드 롤란드 혜성이 하늘에 보일 듯 말 듯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혜성일 겁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혜성이 뭐요? 하고 물었다. 혜성은요? 내가 대답하기를 지름이 1km가 넘는 눈덩어리입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한참을 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거기 진짜 천문학자 좀 바꿔봐요. 헬 혜성이 1986년에 다시 나타나면 정치인들 중에 크게 겁을 먹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자못 궁금하다. 제 1986년 때 혜성 왔을 때는 뭐 크게 뭐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죠, 그냥. 네, 전 세계적인 이벤트. 무려 76년마다 오는 거니까 뉴스에서 많이 하고 많이 보여주고, 뭐 혜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뭐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등 뭐 그런 얘기는 크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한 시간 정도 책 읽었네요. 자, 저는 이제 배도 조금 살살 고프고,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밥 먹고, 어제 차를 제 화물차를 맡겨놨기 때문에 오후에는 화물차도 좀 찾고 운동을 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체육관 가서 두고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